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단원 1단원. 대단원 1단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은 단원명이 살기 좋은 우리 국토였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서 배운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자, 먼저 우리 국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국토는 토끼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호랑이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위에는 중국과 그 다음에 위로는 러시아, 자,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적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적 위치로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지리적 위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죠. 이게 지리적 위치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위 중에 중국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쪽,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적 위치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지구본에다가 세로선인 경선과 그 다음에 가로선인 위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자, 경선이 뭐라고요? 세로선. 그 다음에 위선이 가로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선으로 따지면은 동경과 서경 중에 동경에 위치해 있고, 위도로 따지면은 북위와 남위 중에 북위에 위치해 있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후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기후. 자, 기후는 어떤 한 장소의 일정한 대기 상태, 오랫동안 관측되어 온 일정한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후에는 온도, 바람, 강수량 등이 있는데, 이 기후, 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온도끼리 이은 등온선을 이용한 그래프를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등온선으로 우리나라의 온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겨울보다는 여름에가 더 더웠고, 그리고 기온차는 남북의 기온차는 겨울이 여름보다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 했죠? 그래요. 태평양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분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일단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데 겨울보다는 여름에 강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강수량이 높은 곳이 있었죠. 거기가 울릉도였습니다. 울릉도에 강수량이 높다는 것은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를 짓고 그리고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량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짓는 집이 무슨 집이었죠? 터를 돋아서 짓는 더듬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토의 영역을 살펴보면 국토의 영역은 국토에 힘이 미치는 범위를 국토의 영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의 영역에는 영토, 그 다음에 영해, 그 다음에 영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고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범위가 되어 있었고 영해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섬이 많은 서해 또는 황해라고 하죠.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까지였고 그 다음에 동해안과 섬이 적은 동해안과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밀물일 때? 아니죠. 썰물일 때 해안선으로부터 몇 해리까지? 12해리까지가 영해 범위였습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이 영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토의 영역 배우면서 DMZ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DMZ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라고도 합니다. 비무장지대. 자, 여기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서 생태계가 많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한 각각 2km씩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독도, 동도였고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비단섬, 북쪽에 있는 것이 뭐였죠? 북쪽에 중강진, 그 다음에 서쪽이 비단섬이었죠. 남쪽 마라도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크게 동고서저라 있죠. 자,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 중에 산은 어디에 많았습니까? 그렇죠. 동고서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쪽 중에서도 북동쪽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평양은 어디에 있었죠? 서쪽이 낮았죠. 서쪽 중에서도 남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우리나라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요. 인구의 변화를 주로 살펴봤죠. 자, 인구의 변화는 196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됐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요?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는 특징이 시골보다는 도시에 몰려 있었죠. 이렇게 도시에 몰린 인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칸이 없네요. 자, 첫 번째가 주택 부족, 두 번째가 환경오염, 세 번째가 교통 혼잡이었죠. 그 다음에 시골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일손 부족.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를 인구 분포도를 통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인구 분포도는 인구가 어느 곳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구 분포도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점 한 개를 1000명으로 보고 점이 많이 찍힌 곳이 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인구 분포도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형은 평야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인구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그렇죠.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을 정리해 봤고요. 2단원도 금방 정리합니다. 네, 2단원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였고요. 여기에는 국토 개발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자, 인간과 환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했죠. 하지만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뭐 하구뚝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을 피해서 대청마루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새만금 간척지가 같은 간척지, 얕은 바닷물을 메워서 만든 간척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빠르게 가기 위한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토개발을 살펴보면은 국토개발은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해 주는 것을 국토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다리를 놓아준다거나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택단지를 지어준다거나 댐이나 공항 등을 지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동물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면은 물고기들이 건너편 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중형 생태통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육교형 생태통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터널형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예로 살펴보았어요.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력,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런 것들은 자연에 무수히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태양열을 이용한 셰플러 조리기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예화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셰플러 조리기는 어떤 나라의 마을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멀리까지 나가느라 뭐 폐병도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셰플러라는 과학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앉아서 태양열로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를 만들어서 보급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셰플러와 같이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적인 태도도 살펴보았었죠. 친환경적인 태도. 자, 어떤 모습이 친환경적인 태도라고 했나요? 그래, 환경을 생각해서 뭐 전기를 아낀다든지 물을 아낀다든지 그리고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태도였죠. 네, 이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시험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